10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범죄 수사에 적용되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기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컴퓨터 법과학이라고도 합니다.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디지털 포렌식을 과학적 범죄 수사의 표준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본격 도입된 것은 2008년 10월 대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문을 연 것이 계기로 꼽히는데요. 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오늘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경남 창원시 무학산 등산객 살인 사건. 그해 10월 무학산에서 51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6개월 동안 연 인원 8천여 명을 동원해 현장 감식을 하고 피해자 유름을 163점을 국과수에 감정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동선이 수상했던 약초군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피해자 장갑 5곳에서 DNA를 채취, 대구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정모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칫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과학수사 덕에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국내에서 과학수사라고 하면 국과수를 먼저 떠올리지만 올해 창립 10주년이 된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활약은 덜 알려진 편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밀 검찰총장은 기념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 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성원 모두가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세계적 전문가로 한 단계 도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문서 감정, 심리 분석 등 법과학 분석, DNA 등 생체 정보 분석, 컴퓨터 휴대전화 복원 등 디지털 수사 지원, 사이버 범죄 수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5개 부서 15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과다 투여 사망 환자 시신 유기 사건의 CCTV 복원, 조이팔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 업체 서버 복원, 미국 FBI와 공조한 암호화폐 리플 피싱 사기단 적발 사건 등이 미궁에 빠질 뻔했다가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해 해결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과 한편으로 최근에는 거기에 대항하는 안티포렌식 기술이 앞다퉈 개발돼 또 다른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 범죄 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지난 3월 정을 아는 자라는 표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에 쓰인 뜻 정자가 들어간 또 다른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형법에 나오는 개전의 정이란 말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무슨 뜻일까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개전의 정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전북 군산시의 한 주점에서 55세 이모 씨가 불을 질러 손님 5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한 군산 주점 방화 사건. 검찰은 지난 25일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에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 대상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판결 사유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 개전의 정. 우리 형법 제72조 1항에도 개전의 정이 나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전의 정 무슨 뜻일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전의 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이거 개전의 정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시는 네. 건가요? 개전의 정은 고칠 개자에 고칠 전자 그리고 뜻 정자를 씁니다. 개전은 국어사전에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 먹음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즉 개전의 정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뜻입니다. 형법과 형사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용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로 형의 선고 시에는 양형 등 법관의 판단 사유의 요건이 됩니다. 개전의 정, 예전에는 일상에서도 드물지 않게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개전의 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때는 이걸 많이 썼어요. 직장에서. 네,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좀 건방진 애들한테 쟤는 개전에 정이 없어. 그러니까 잘러 이렇게. 고칠 전자가 흔히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이기 때문에 이 한자가 이름 등에 많이 쓰는 준걸 준자와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을 일부러 개준의 정이라고 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개전의 정을 쓰는 용법은 법률 용어의 어려움을 은근히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어려운 법률 용어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개전의 정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용어도 어렵고 이제 한자식 표현이니까 그걸 좀 우리말로 순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법무부는 지난 2015년 60년 넘게 이어져 온 형법의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을 한글화해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개전의 정처럼 아직도 우리 법률 곳곳에 남아있는 어렵고 황당하기만 용어들. 정작 일반 국민들은 도외시 않게 써온 그런 법률 용어들을 이제 좀 개전의 정을 갖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알기 쉽게 고쳐나가자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무려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래 걸린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도 남다른데요. 오늘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이번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앞으로 가져올 영향들에 대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번 확정 판결로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 소송을 이어서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사망자 그리고 행방 불명된 사람을 모두 포함해서 21만 6,992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생존자는 약 3,500명가량인데요. 이들이 지금 추가로 제기해 놓은 소송도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이 더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강제징용 관련한 소송 어떤 것들이 있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파악된 것만 12건이 있습니다. 신일철 죽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2건,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4건, 그리고 후지코시 강제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3건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고 박창환 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국내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인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로정신대 문제도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아무래도 1965년에 체결이 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해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된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인 행위였고, 그리고 일본 기업의 반인륜적인 강제징용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즉 개인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 기업의 행위 그리고 이 한일 합방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남아있는 소송들 이번 판결로 인해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간 이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이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냈다.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다. 그리고 강제징용 당시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대응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날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있다는 주장을 부정했고, 그리고 이 일본 강점기 시절의 기업과 그리고 현재 기업이 같은 회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법원 판례나 그리고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도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는 실제로 이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신일철주금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강제 집행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가능한 겁니까? 네, 우선 일본에 있는 재산은 별도로 소를 제기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금 국내 기업 포스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반면에는 이것이 계열사가 가진 지분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확하게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길게도 끌어왔던 만큼 일본이 좀 이번 기회에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의 법제 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법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 주제는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 법제 정비 방안으로 아시아 각국의 법제 현황과 정비 전략들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김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2013년 시작해 올해 총 6회를 맞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화두는 국민 참여와 소통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 법제 정비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은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할 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 직접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법 정책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면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법제 협력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어 대법관 출신 김지영 변호사는 좋은 절차가 곧 정의라는 주제로 원전 공론화 당시 사례를 들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원전 공론화를 통해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했다는 김 변호사는 좋은 공론화를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학자나 연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론화를 위한 인력이나 조직 등 전문기구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론화 논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논의의 한 형식입니다. 그러기에 공론화가 갖는 장점을 살려나가고 단점을 보완하는 지속적 노력 역시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가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최근 20만이 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사례를 예로 들며 그동안 정부와 국민 간 민원 창구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통 서비스의 일환일 뿐 법적 청원이 아니므로 입법 청원과는 다르지만 법제화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 경험을 아시아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좋은 절차가 곧 정의라는 말처럼 국민들이 법 정책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소위 전관 변호사들의 위법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64건이 적발됐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오늘 판검사 출신이거나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퇴임 변호사 3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입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64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3건은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51건은 당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관 변호사 등의 비위를 감시해 징계 신청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고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년간 해당 고검이나
고등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수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법원 사건을 수임했다가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또 지난달 취임한 이석대 헌법재판관의 사례도 징계나 주인 대상에는 포함 안 됐지만 논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은 특조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돼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2년간 수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 변호사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 향후 철저한 수임 자료 심사를 통해 위반 사례 적발시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례 1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20, 30대 일반인들로 미성년자도 3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안, 정보, 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의 우호적인 글 3만 7천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의 주요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10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